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번 강의는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첫 강의에서는 뭘 공부했었냐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시기별 통치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잘 기억하셨습니까?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독립운동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조선총독부의 시기별 통치 방식과 우리의 독립운동도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1910년대 우리의 무력투쟁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문제는 이번 강의에서 또 나오니까요. 네, 우리 강의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강의는 거의 없죠. 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38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니까 여러분 잘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1910년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1919년에 3.1운동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의 무력투쟁, 무력투쟁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10년대 민족운동의 무력투쟁을 하나씩 볼 텐데요. 국내와, 그러니까 한반도와 한반도 바깥, 국외로 나누어서 먼저 국내에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의 무력투쟁과 그리고 국외에 한반도 바깥에서의 무력투쟁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뭐 해야 되냐면요. 국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국내에서 우리가 한일합방 전에 정말 치열하게 무력투쟁을 전개했었죠. 바로 한일합방 전에, 즉 개화기에 전개되었던 항일 무력투쟁은 뭐였습니까? 의병이었죠. 의병 한번 적어볼까요? 의병. 그리고 개화기 때 국내에서 전개된 평화투쟁은 애국개몽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화기 때 이 의병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을미의병, 자, 그리고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 네, 이렇게 크게 세 번의 의병이 있는데 이 을미, 을사, 정미의병으로 가면서 점차 의병의 활동은 의병전쟁, 그러니까 일본군과 우리 의병이 군대 대 군대로서 전면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정미의병 때에는 바로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일본의 소나기에 있는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무슨 작전을 전개하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하죠. 하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실패한 이 정미의병은 호남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라도 지역 호남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부터 호남 쪽으로 이동한 정미의병을 우리는 호남의병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 호남의병들을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이 전개한 대토벌 작전 이름이 뭐죠? 남한 대토벌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우리의 의병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진다. 거의 대부분 전멸하고 살아남은 분들은 만주나 연해주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우리의 무력투쟁, 국내에서의 무력투쟁은 전면전, 군대 대 군대로서의 전면전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전면전 말고 다른 방식의 무력투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게 뭐냐면 그 이후 이제 우리는 이제 독립군 활동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유격전. 전면전은 안 되니까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바로 일본군한테 아주 강력한 타격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얼른 도피하는 그런 어떤 유격전, 게릴라전 이러한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비밀결사가 되겠죠. 즉 여러분 이거는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직업은 다 있어요. 공식적인 직업은 있습니다. 뭐 교사, 학생, 상인, 뭐 수공업자, 뭐 농민에 이르기까지 각자 그냥 일본하고 싸우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비밀리에 바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바로 레지스탕스, 네, 비밀 결사, 네,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의 1910년대에 우리의 네, 무력투쟁은 일단 유격전과 그리고 비밀 결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격전은 우리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유격전을 전개하던 최응원 부대, 마지막 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최응원 부대 역시 결국 네, 전멸을 하게 되면서 네, 우리 1910년대 국내에서의 무력투쟁은 모두 결과가 같아요.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전멸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픕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렸고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체는 개화기 때 1907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단체가 비밀결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언제 해산을 당했냐면 1911년, 즉 일제강점기 시작되고 한일합방 다음 해인 1911년에 바로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을 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네, 전부 다 잡혀가지고 이들 가운데에서 105명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을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단체 이름 뭡니까? 신민회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밀결사였던 신민회 1911년에 강제 해산당하고 그 이유는 백오인 사건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마지막 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는 네, 최응원 부대 역시 네, 당시 의병장 최응원이 잡혀서 처형되고 그리고 모든 이 최응원 부대 네, 구성원들은 전부 다 전멸하게 되면서 결국 네, 의병 활동도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네, 그것으로 끝이었느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밀결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비밀결사, 네, 독립의군부가 먼저 나왔네요. 네, 독립의군부.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가 있거든요. 하나의 항목별로 각각의 항목이 독립의군부인지 그리고 대한광복회인지 이렇게 잘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임병찬은 최익현의 제자로서 바로 을사의병을 네, 주도했었던 분이죠. 그런데 그 최익현과 임병찬은 을사의병 때 모두 잡혀서 두 분 다 대마도로 끌려가는데 최익현 선생님은 대마도에서 순국하시고 임병찬은 살아 돌아와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비밀결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임병찬은 이 독립의군부는 끊임없이 네, 퇴위당한 고종황제와 우리의 고종황제와 끊임없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한제국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을 다시 일본을 몰아내고 고종황제를 다시 황제로 옹립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을 가지는 단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복은 회복한다라는 뜻이고요. 벽은 왕조, 네, 바로 네, 대한제국, 조선왕조를 말해요. 왕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 열심히 활동했던 단체가 바로 독립의군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는 바로 국권 반환 요구서라고 하는 국권을 다시 일제한테 다시 우리의 국권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바로 조선 총독과 그리고 당시 일본 본토의 일본 내각 총리, 그러니까 일본 수상한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네,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는 그런 어떤 계획을 또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독립의군부의 가장 대표적인 네, 항목이 되니까 이렇게 세 개 어떤 다른 거하고 섞여서 나올지라도 이것이 독립의군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세요. 또 하나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네, 국내 비밀결사가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대체로 독립의군부는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광복회는 영남 지역,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자,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그리고 최기중, 그리고 김좌진과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한광복회의 이 만주지부로서 바로 김좌진이 바로 만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광복회는
전부 다 잡혀가지고 전멸하게 되면서 박상진, 최기준과 같은 분들은 처형을 당하시고 대한광복회는 없어지는데 김저진은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남아가지고 바로 북로 군정서를 이끌면서 바로 이 김저진은 바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아주 크게 섬멸한 바로 그 김저진 장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김저진 장군은 국내에서 대한광복회 활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공화정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부 형태를 바로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 군주정이라고 하고요. 왕이 없으면 공화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 없이 국민들 가운데에서 누군가 대표를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해가지고 그 선출된 그 국민 한 사람이 바로 재임 기간 동안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바로 공화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왕조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조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고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들은 마치 군대와 같은 그런 위계 서열과 군대식의 명칭을 가진 군대식 조직이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3개 나오면 대한광복회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개의 비밀결사가 가장 대표적인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비밀결사가 되겠는데요. 장소 우리의 한반도로 갔습니다. 국내로서 갔고 그리고 시기도 1910년대로서 같은데 그리고 성향도 이들의 성향도 비밀결사로서 같은데 이들은 아주 중대한 정반대 대비점을 갖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독립의군부는 다시 대한제국을 부활시키려고 했죠. 황제의 국가를 다시 만들면서 황제를 다시 옹립하려고 하는 복벽주의를 지향을 했고 그리고 대한광복회는 그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정부 형태인 공화정을 추구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2개의 중대한 하나의 대비점, 대비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번에는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요거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국외 그러면 대체로 우리 만주 연해주 지역이 되는데요. 자, 제가 얼른 우리 한반도를 북쪽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지금 두만강을 제가 지금 그렸고요. 바로 여기가 백두산이 되겠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부분은 압록강이 되겠어요. 압록강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흘러서 바로 신의주를 거쳐서 바로 황해도로 빠져나가고 이제는 북쪽 얼른 장산고 지나서 강화도까지 제가 그렸고요. 아래쪽은 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원산 지나서 이렇게 자, 얼른 우리 한반도를 북쪽만 얼른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보통 우리 간도 하면 오리지널 간도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가 백두산이고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요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동해로 빠지는 이 강이 바로 다름 아닌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두만강. 자, 그리고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압록강으로 빠진 황해로 빠지는 이 강의 이름은 바로 압록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북쪽의 경계선은 바로 강의 물줄기입니다. 요게 압록강의 물줄기고요. 요게 두만강의 물줄기로요. 이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이제 딱 넘어가면 이제 만주 지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강. 여기 토문강이 있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토문강. 토문강이 왜 중요하느냐? 간도 때문이다 그랬었습니다. 이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마치 섬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섬도자를 쓰지만 절대 섬은 아니다 그랬었어요. 2개의 강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래서 중간 할 때 간자입니다. 그리고 2개의 강 사이에 있어서 마치 섬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섬도자를 써서 여기를 간도라고 하는데 진짜 섬은 아니고 내륙 중에 내륙이죠. 여기가 바로 간도, 오리지널 간도가 되는데 당시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개화기부터 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함경도 지역과 평안도 지역의 주민들이 다 일제를 피해서 바로 이렇게 압록강을 넘어서 그리고 두만강을 넘어서 바로 이 간도 지역에 많이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간도는 지명인데요. 간도는 지명인데 이 간도가요. 여기에 조선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거주하니까 간도는 조선인들이 사는 조선인 거주지역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함경도죠. 함경도에서 함경도 주민들은 대체로 두만강을 넘어서 이쪽 간도로 이주를 하는데 여기는 평안도잖아요. 평안도 지역의 주민들은 압록강을 넘어서 이쪽에 정말로 많이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선인 거주지가 되니까요. 여기도 뭐라고 불리게 된다? 간도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압록강 위쪽과 그리고 두만강 위쪽은 통째로 다 뭐라고 불리게 된다? 여기는 전부 다 길게 간도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이제 당연히 구별이 필요해졌겠죠. 그래서 압록강 위쪽에 이 서쪽의 간도는 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냐면 서간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만강 위쪽에 동쪽의 이 간도는 동간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북쪽에 있어서 이 간도를 우리는 북간도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간도 그러면 북간도 지역이 되는 것이죠. 자, 서간도가 나왔네요. 자, 여기부터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간도 지역에 바로 우리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되었는데,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우리 했었어요. 삼원보,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바로 우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면서 바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공부했는데요. 어느 단체가 바로 삼원보 정착에 기여를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신민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삼원보는 여기쯤이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삼원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원보는 지명이면서 동시에 우리 독립운동 기지의 이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삼원보에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착을 했는데 이 삼원보에서 바로 뭐를 만드느냐? 이거는 단체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도 열심히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인재도 양성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에 정착한 우리 조선인들의 단체 이름은 뭐냐? 농사도 열심히 지으면서 농경도 열심히 하면서 또 배우기도 열심히 배우자. 즉 바로 농사 지으면서 그리고 학문 교육에도 힘쓰자라고 하는 단체로서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경학사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 지역에 바로 이 삼원보 지역에 무관학교 하나를 설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무관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딱 붙이게 되면은 바로 탄압을 받겠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바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은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출범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연한 우리의 무관학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흥강습소가 3.1운동이 지나면서 3.1운동 바로 직후에 이제 바로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흥강습소를 졸업한 많은 졸업생들이 바로 이 독립군의 우리 만주 지역의 독립군의 장교들이 돼요. 그래서 독립군을 이끄는 그런 어떤 그 장교들의 요람이 바로 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셋, 모두 다 어디라고요? 서간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간도. 자, 그러면 북간도는 또 없느냐? 있다라는 건 북간도 당연히 있겠죠? 일단 학교, 서전, 서숙, 그리고 명동학교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모두 학교입니다. 모두 학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러한 서전서숙, 명동학교와 같은 이러한 학교들이 바로 북간도 지역에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 중광단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바로 그 오적 암살단부터 시작하죠. 나철과 오기호 선생님이 오적 암살단을 그 을사조약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에 암살단을 결성을 했는데, 오적 암살단은 모두 실패로 끝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철과 오기호는 바로 대종교, 단군을 우리의 시조로 하면서 숭배하는 대종교를 창시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그 나철 오기호는 이제 죽습니다. 네, 금방 이제 사망을 하고 말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종교를 수용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대종교도들이 돼요. 네, 그래서 당시 이 대종교도들이 바로 이 북간도 지역에 만든 우리 독립운동 단체가 바로 다름 아닌 중광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중광단이 결국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북로군정서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군대가 되는 거죠. 이 북간도 지역의 가장 큰 군대가 바로 북로군정서가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되거든요. 3.1운동 이후에 수립이 되는데, 서간도 지역의 가장 큰 군대는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게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리고 북간도 지역의 가장 큰 군대는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리는 굉장히 멀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에 수립이 되었죠? 상하이에 수립이 되었잖아요. 거리는 참 멀지만 서로군정서와 이러한 북로군정서는 거리는 멀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북로군정서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청산리 대첩을 이끌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밀산부. 자, 이 지역은 또 어디냐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림을 그려봐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조금 더 이렇게 쭉 가서, 자, 이렇게 우리 위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런데 밀산부는 어디냐면요. 자, 제가 지금 이 당시에 중국과 소련의 국경선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더 높이 그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선 왼쪽이 지금 중국 땅이에요. 만주. 여기가 만주가 되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 이 서간도와 북간도도 만주에 포함되는 지역이죠. 가장 남쪽에 있는 만주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남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서간도가 이 만주 지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남쪽이기 때문에 서간도를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남만주라고도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간도하고 남만주는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서간도 또는 남만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노란 선 왼쪽이 만주고, 이 만주는 틀림없이 중국 땅이죠. 물론 이 당시에 원래 우리 땅인데 그리고 이 노란 선 오른쪽 여기는 당시 이미 그 러시아가 소련이 됐어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련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소련. 러시아 또는 소련인데요. 바로 이 소련이 바로 이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만주는 그냥 이 주는 땅이란 뜻이에요. 역시 또 여기도 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주,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바다와 연결된 땅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연해주, 이 지역을 바로 연해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공부할 거예요. 이 연해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거죠. 블라디보스토크가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우리는 밀산부 하려고 하잖아요. 밀산부는 어디냐면요. 이 중국과 소련의 경계선에 이 경기도만한 아주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싱카이호라고 해서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 호수의 호숫가, 중국 쪽의 호숫가, 여기. 여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가 바로 밀산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호수의 중국 쪽의 호숫가, 여기가 바로
밀산부가 되겠다라는 거죠. 밀산부. 바로 이 밀산부에도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면서 여기에도 하나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국이 흥하는 동네다라고 해서 밀산부의 한흥동이라고 하는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무장 독립전쟁에서 한흥동 또 나와요. 북간도 지역의 대부분의 우리 독립군 부대가 밀산부 한흥동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 바로 여기 연해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 도시는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냥 우리 한국인들이 그냥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도시다라고 해도 뭐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소련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러시아였을 때,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였을 때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이 연해주, 이 땅을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연해주를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살면 땅도 주고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여기로 정말로 많이 이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연해주,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는 그냥 블라디보스토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안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신안촌. 이 신안촌에서 단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여기도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니까요. 생업을 권장하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생업을 일을 하자, 종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장을 하는 단체로서 권업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권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권업회에서 권업신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문도 나와요. 그리고 이 권업회를 모체로 해서 망명정부 하나가 바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 망명정부 이름이 뭐냐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가 모두 이 당시에는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이 권업회하고 대한광복군 정부가 일본의 사주를 받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결국 탄압을 받아서 없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해산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체가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으면서 없어지고 마는데 그 러시아 정부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없어지고 새로이 소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연해주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바로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체가 결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노령이라는 뜻이에요. 연해주를 또 노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노령, 그러니까 전노령, 그러니까 전 연해주, 모든 연해주, 모든 연해주에서 바로 우리 한족, 우리 한국민족이 모이는 중앙총회다라고 해서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바로 이것이 대한국민의회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국민의회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에 탄생할 적에요. 세 지역의 세 개의 단체가 연합을 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세 지역은 서울,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상하이인데요. 바로 이 연해주 지역의 단체가 바로 대한국민의회였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할 당시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한 세 개의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국민의회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는 결국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하이. 상하이도 우리가 봐줘야겠죠.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되고 이 신한청년당 어떤 분들이냐? 바로 김규식, 여운형, 문일평, 김구 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바로 신한청년당의 당원으로서, 네, 구성원들로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 신한청년당은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죠.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났는데 그냥 1919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1919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때 패배한 국가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국가였죠. 그래서 독일은 1차 대전에서도 패하고 2차 대전에서도 패하잖아요. 네, 그래서 1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과 그리고 승리한 연합군, 네, 영국과 프랑스, 미국과 같은 이러한 연합군들이 바로 1차 대전을 이런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파리에 모였어요. 파리에 모여가지고 1차 세계대전 수습을 위한 강화회의를 이때 개최를 했는데 1919년에 바로 이 파리 강화회의에 바로 김규식이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견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신한청년당이 바로 결국 뭐로 바뀌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뀐 상태에서도 바로 김규식이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샌프란시스코, 미국이죠. 지금 여러분 미국의 제일 우리 한국 교포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당연히 LA죠. 로스앤젤레스인데 당시는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우리 한국 교포들의 중심 도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당연히 단체가 만들어지겠죠.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인 국민회를 만든 세 분은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이렇게 세 분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 이승만이 좀 독립운동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과 박용만 선생님은 바로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흥사단, 역시 샌프란시스코예요. 흥사단을 새로이 창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박용만 선생님은 어느 쪽으로 이주를 하냐면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로 가서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군대를 만들면서 군사훈련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우리 한반도 본토로 와가지고 바로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그런 어떤 우리의 단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박용만 선생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국내와 국외에서의 바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무력투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한번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요. 일단 그 국내에서의 무력투쟁과 국외에서의 무력투쟁, 1910년대 국내와 국외에서의 이런 어떤 많은 활동들 여러분 잘 정리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